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이게 또 파고들면 복잡한 조건들이 많잖아요. 이걸 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들, 연구 논문부터 법률 분석까지 쭉 보면서요. 왜 본사는 특정 물건을 꼭 사라고 하는지, 소위 타잉이라고 하죠. 가격은 또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문제들의 그 속사정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이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아, 이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맞아요. 그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실 뭐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빌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맹본부가 가진 그 잘 닦인 시스템, 노하우, 그리고 가맹점주가 가진 그 지역 시장에 대한 빠삭한 지식. 이 두 가지 무형 자산을 어떻게 잘 엮어서 시너지를 낼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나 뭐 결정 권한 같은 걸 어떻게 나눌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오늘은 이런 계약 조건들 뒤에 숨어 있는 논리들, 그리고 법이 또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보죠. 본사의 시스템 자산, 그리고 가맹점주의 지역시장 자산, 이 둘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누가 더 핵심적인 정보나 노하우, 그러니까 무형의 지식 자산 이걸 더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약상 힘의 균형이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가격 결정권 같은 거요. 딱 맞는 뭐랄까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식을 가진 쪽이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배분, 즉 소유권 문제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로열티처럼 직접 돈으로 딱 이익을 나누는 방식 말고요. 독점 지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상품 구매를 강제하는 바로 그 타인 같은 거죠. 이런 걸 소유권 대체 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또 서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하면서 인센티브 균형을 맞추는 데 활용되는 겁니다. 뭐 독일 프랜차이즈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일부 확인됐고요. 아, 소유권 대체 수단이요? 그러니까 로열티 같은 직접적인 방식 말고 다른 걸로 이익 관계를 조절한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타인, 특정 물건 사려면 다른 것도 꼭 같이 사야 하는 조건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프린터 사면 잉크는 꼭 정품 써라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방식을 쓰는 걸까요? 혹시 뭐 품질 관리 때문인가요? 품질 관리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 클라인과 세프트 연구 같은 데서도 나오고요. 근데 그 외에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측정, 영어로 미터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가격 차별,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마블 교수가 연구한 옛날 주유소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정유사가 타이어나 배터리 같은 소위 TBA 상품 판매량을 보고 우리 브랜드 가치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서비스 수준을 가늠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한 거죠. 오, 타이어 판매량이 서비스 품질 측정기 역할을 했다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호벤캠프 교수가 프린터랑 잉크 예를 든 것처럼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효과도 내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잉크를 당연히 많이 살 테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내게 되고요. 적게 쓰는 사람은 덜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가격 차별이라는 건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더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가격 격차는 줄여주면서요. 아, 듣고 보니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래도 가맹점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그냥 강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오랫동안 법원에서는 이런 타잉이라든지 아니면 재판매 가격 유지 RPM 같은 이런 수직적 제한들을요. 그냥 그 자체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으로 보는 그러니까 퍼세 일리걸이라고 하죠. 그런 시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가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다른 시장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봤거든요. 하지만 GT 실베니아나 리진 또 일리노이 툴웍스 같은 그런 중요한 판결들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로 판단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장 경쟁을 해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거냐 이렇게 구체적인 효과를 따져보자는 거죠. 특히 시장 지배력, 마켓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미노 피자 사건 같은 경우에요.
피자 자체 시장에서는 도미노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식자재를 꼭 자기네 걸 쓰게 한 게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즉, 묶어서 파는 그 상품, 타행 상품 시장에서 뭐랄까요, 끝발이 없다면 문제 삼기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바뀐 거죠. 아, 단순히 그냥 묶어 판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그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주 스테이트 법에 따라서는 여전히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블 교수의 주유소 연구 있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재미있는 지적이 나와요. 정부가 그 TBA 타행을 금지했더니 오히려 정유사들이 서비스 품질 관리에 신경 쓸 유인이 확 줄어버려서 결국은 가맹점주들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규제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들어가는 여러 조건들이라는 게, 잘 쓰면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관리하는 아주 똑똑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빈드슈페르거, 호벤캠프, 마블 연구 같은 걸 보면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본사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경쟁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정말 양면성 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은 이 둘을 구분하려고 계속 고민해 왔고요.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경쟁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시장 지배력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항 하나하나만 딱 떼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리고 시장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타인 같은 이런 조건들은 결국 지식, 인센티브, 위험 부담, 법적인 제약 이런 것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거나 가격을 차별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을 막을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진 아주 복잡한 도구들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법의 판단 기준이 점점 실제 시장 효과와 지배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계약 조건들을 평가할 때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이것만 보는 게 혹시 이런 조건들이 실제 경제 내에서 수행하는 진짜 역할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요. 이런 것들을 놓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